부탁을 들어주고 나서 고맙다는 말 대신 당연하다는 표정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싫어도 웃으며 받아들이고, 내 사정이 어려워도 남의 사정을 먼저 챙겼다. 그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 명절 전날 갑자기 카톡이 온다. 어머님, 내일 애들 좀 봐주세요. 당신은 이미 친구와 약속이 있지만, 그래, 알았다 하고 만다.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말한다. 자네가 총무 좀 맡아줘. 하기 싫지만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내가 해야지 뭐하고 떠안는다. 이웃이 툭 던진다. 어디 가시는 길에 이것 좀 전해줘요. 바쁜데도 네, 그러죠 하고 받아든다. 거절 한마디 못해서 당신의 시간은 사라지고 당신의 마음은 멍들고 당신의 하루는 남의 것이 되어버린다. 문제는 이렇게 들어준 부탁이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부탁이 더 당연한 얼굴로 찾아온다. 정약용은 자신의 서재를 여유당이라 불렀다. 조심하고 경계한다는 뜻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품격의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 관계는 지키면서 나를 잃지 않는 품격 있는 거절의 기술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 돈에 관한 거절이다. 돈 문제만큼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이 급하다며 손을 내밀면 모른 척하기가 어렵다. 인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형편이 안 되는데도 빌려주고 나서 잠을 설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형님과 편지를 나누며 이렇게 적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가난 때문에 남에게 구걸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라고.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품격의 시작이다. 당신 주변을 돌아보라.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한다. 여보게, 자네밖에 없어. 아들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2천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목소리가 떨린다. 급한 것은 알겠는데 2천만 원이면 당신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다. 하지만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나? 그래, 내가 알아볼게 하고 전화를 끊는다. 끊고 나서 한숨이 나온다. 배우자에게 뭐라고 말하지? 그 돈 못 받으면 어쩌지? 경로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 슬쩍 다가온다. 김 선생, 나 이번 달만 좀 도와줘. 50만 원만. 거절하면 매일 얼굴 보기 민망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빌려준다. 한 달이 지나도 갚는다는 말이 없다. 물어보자니 체면이 걸리고 안 물어보자니 속이 쓰리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전직 은행원 김씨다. 30년 지기 친구에게서 똑같은 부탁을 받았다. 자식 사업 자금으로 1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하루를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에게 전화했다. 자네 사정이 급한 거 안다. 근데 내 형편에 1천만 원은 어렵네. 대신 이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야. 30만 원. 이게 내가 자네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친구는 처음에 서운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게 우리 우정이 오래가는 방법이야. 큰 돈 빌려줬다가 서로 어색해지는 거 자네도 봤잖아. 친구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맙네라고 했다. 지금도 두 사람은 매주 등산을 함께한다. 돈 때문에 눈치 볼 일 없이.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72살 박 씨, 퇴직 교사 출신이다. 비슷한 상황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빌려줬다. 친구는 3개월만 있으면 갚을게라고 했다. 3개월이 지났다. 연락이 뜸해졌다. 카톡을 보내면 읽고도 한참 후에야 답이 온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명절에 늘 먼저 전화하던 친구가 그의 추석에는 연락이 없었다. 박 씨가 먼저 전화했더니 요즘 정신이 없어서 하고는 1분 만에 끊었다. 1년이 지났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40년 우정도 함께 사라졌다. 박 씨는 요즘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거절 한마디 못해서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다. 정약용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유배 시절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라고. 이것은 남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말라는 뜻이기도 했다. 내가 먼저 단단해야 남도 도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즉시 대답하지 마라. 생각해보고 연락할게라고 시간을 벌어라. 급하게 대답하면 후회한다. 둘째, 빌려주는 대신 줄 수 있는 만큼만 선물하라. 이건 갚지 않아도 되라고 말하면 서로 부담이 없다. 셋째, 배우자를 방패로 삼아라. 우리 집사람과 상의 없이는 큰 돈을 못 움직여라고 하면 상대도 이해한다. 넷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마라. 변명이 길어지면 약해 보인다. 내 형편이 안 돼서 어렵네 한마디면 충분하다. 다섯째, 거절한 후에 미안해하지 마라. 당신 돈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이런 작은 단호함이 관계를 오히려 오래가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주머니가 비면 마음의 문도 닫힌다. 지금까지 돈에 관한 거절을 이야기했다.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말하겠다. 두 번째, 가족 간의 거절이다. 남에게는 어떻게든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다르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 평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자식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싫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무릎이 아파도 손주를 보고 피곤해도 반찬을 싸주고 약속이 있어도 취소하고 달려간다. 문제는 이것이 당연해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엄마 정말 고마워요라고 하던 자식이 어느새 엄마 내일 애 좀 봐줘라고 통보하듯 말한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가 된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보라. 금요일 저녁 휴대폰에 카톡이 뜬다. 며느리다. 어머님, 내일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요.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당신은 내일 친구들과 등산 약속이 있다. 한 달 전부터 잡아둔 약속이다. 하지만 손주 얼굴이 떠오른다.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래, 데려와라 하고 답한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손주 둘을 데리고 온다.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엄마 우리 좀 바빠서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하고는 5분 만에 가버린다. 고맙다는 말은 없다. 당신은 하루 종일 아이들 밥 차리고 놀아주고 싸우는 거 말리느라 정신이 없다.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가 온다. 애들 밥은 뭐 먹였어요? 그게 첫 마디다. 반찬통 챙기더니 엄마 우리 갈게요 하고 30분 만에 떠난다. 거실에 혼자 남은 당신, 갑자기 허탈해진다.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5살인 이 씨, 전직 간호사 출신이다. 이 씨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 며느리에게서 갑자기 내일 손주를 봐달라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이 씨는 이미 동창 모임 약속이 잡혀 있었다. 이 씨는 이렇게 답했다. 다음부터는 며칠 전에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며느리는 처음에 당황한 기색이었다. 네.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 씨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 뒤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애들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미리 여쭤봐요. 이 씨는 그제야 웃으며 그래, 그날은 괜찮다라고 했다. 지금은 서로 일주일 전에 미리 일정을 조율한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시간을 존중하게 되었다. 반면 다른 선택을 한 분도 있다. 70살 조 씨,
주부로 평생을 살았다. 조 씨는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무릎이 아파도 감기에 걸려도 약속이 있어도 손주를 봤다. 자식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안다. 추석 연휴, 아들 내외가 손주를 맡기고 여행을 갔다. 5일 동안 조 씨가 아이들을 돌봤다. 아들 내외가 돌아와서 한 말은 이랬다. 엄마 애들 잘 있었어? 우리 피곤해서 먼저 갈게. 여행 선물 하나 없었다.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다. 조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고 했다.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받는 대우인가 싶어서. 정약용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시간과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당신의 시간은 자식의 것이 아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선약이 있으면 당당히 밝혀라. 그날은 이미 약속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둘째,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만 하라. 여러 번 사과하면 당신이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셋째, 가능한 날짜를 먼저 제시하라. 그날은 안 되고 이날은 어떻겠니? 하면 거절이 아니라 조율이 된다. 넷째, 휴대폰 알림을 꺼두는 시간을 만들어라. 저녁 8시 이후에는 연락을 안 받아도 된다. 다섯째, 말로 표현하라. 나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하단다. 한 번은 분명히 말해야 자식도 안다. 이런 작은 경계가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자식을 사랑하되 종이 되지는 마라. 돈에 관한 거절, 가족 간의 거절을 이야기했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세 번째, 모임과 관계의 거절이다. 나이가 들면 모임이 많아진다. 동창회, 계모임, 아파트 노인정, 취미 동호회. 처음에는 반가워서 나간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의무가 된다. 안 나가면 뭐라 할까봐, 빠지면 험담할까봐 억지로 나간다. 정작 집에 오면 피곤하기만 하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동창회 단톡방에 알림이 뜬다. 이번 주 토요일 정기 모임입니다. 참석 여부 알려주세요. 사실 가기 싫다. 지난번에도 그랬다. 만나면 누가 어디 아프다. 누구 자식은 잘 됐다. 누구는 손주 몇이다. 그런 이야기만 반복된다. 같이 있어도 외롭다. 하지만 저 이번에 못 가요라고 쓰기가 어렵다. 한 번 빠지면 다음에도 빠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멀어질 것 같다. 결국 네, 갈게요 하고 답한다. 토요일 저녁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온다. 남는 건 피로함과 텅 빈 기분뿐이다. 경로당도 마찬가지다. 매일 가던 경로당. 어느 날부터 발걸음이 무겁다. 누가 누구 흉을 보고 누가 누구랑 다투고 그런 이야기에 끼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하지만 안 가면 요즘 왜 안 보여? 하며 전화가 온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간다. 앉아 있으면서도 빨리 가고 싶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인 최 씨, 전직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다. 최 씨도 은퇴 후 이런저런 모임에 열심히 나갔다. 동창회, 향후회, 교직원 모임, 아파트 노인회. 한 달에 10번 넘게 모임이 있었다. 처음에는 좋았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지쳤다. 몸도 마음도. 최 씨는 결심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기로. 동창회에 정중히 연락했다.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저녁 모임은 쉬려고 합니다. 대신 낮에 차 한 잔은 언제든 환영이에요. 처음에는 에이, 그래도 나와 하는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최 씨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고마운데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네. 6개월이 지났다. 놀라운 일이 생겼다. 사람들이 오히려
최 씨를 더 궁금해했다. 요즘 뭐하고 지내? 하며 먼저 연락해왔다. 아무데나 다 나가던 때보다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반면 다른 선택을 한 분도 있다. 69살 정 씨, 전직 공무원이다. 정 씨는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나갔다. 부르면 가고 또 부르면 또 갔다. 한 달에 20번 넘게 외출했다. 하지만 정 씨의 표정은 늘 피곤했다. 집에 오면 배우자에게 험담을 늘어놓았다. 오늘 누가 그러는데 그 사람 참 별로야. 그 모임 분위기 진짜 싫어. 그러면서도 다음 주에 또 나갔다. 1년이 지났다. 정 씨에게 남은 것은 휴대폰 속 수십 개의 단톡방 알림뿐이었다.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다. 언젠가 정 씨가 한 말이 기억난다. 모임 많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모든 관계에 다 있으려 하면 어디에도 깊이 있지 못한다. 정약용은 신독을 강조했다. 홀로 있을 때 자신을 바로 세우는 힘이 진정한 품격이라고 했다. 유배지에서 그는 떠들썩한 술자리 대신 소수의 제자들과 깊이 교류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500권의 책을 쓸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건강을 이유로 대라.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저녁 모임은 쉬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한다. 둘째, 한 달에 갈 모임 횟수를 정하라. 넷, 5번으로 정해두면 선택이 쉬워진다. 셋째, 단톡방 알림을 꺼라. 수시로 울리는 알림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필요할 때만 확인해도 늦지 않다. 넷째, 거절할 때 감사를 덧붙여라.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이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한다. 다섯째,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겨라. 책 한 권, 산책 한 번이 10번의 모임보다 나을 수 있다. 이런 선택이 당신을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홀로 설 줄 알아야 함께 설 때 빛난다. 여기까지 들으며 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이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테니까. 이제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다. 네 번째, 부당한 부탁에 대한 거절이다. 세상에는 부탁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는 사람들이 있다. 가깝다는 이유로, 나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듯 요구한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한마디씩 던진다. 어디 나가세요? 가시는 길에 이거 좀 관리사무소에 전해주세요. 당신은 병원 가는 길인데 거절하기 어렵다. 네, 그러죠 하고 받아든다. 다음 주에 또 마주친다. 이번에는 이거 좀 편의점에 갖다 주세요. 반품이에요. 또 내야 한다. 어느새 당신은 그 사람의 심부름꾼이 되어 있다. 경로당에서도 그렇다. 휴대폰 잘 다루신다고 소문이 났다. 누군가 다가온다. 김 선생님, 카톡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알려준다. 그 다음 날 또 온다. 이번엔 사진 보내는 거요. 또 알려준다. 일주일 뒤에는 인터넷으로 이거 좀 주문해줘요. 내가 할 줄 몰라서. 이제는 주문까지 대신 해준다. 그분은 고맙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 역시 김 선생님이야. 이런 거 잘 아시니까.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니다. 다음에도 또 시키겠다는 뜻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7살인 박 씨, 전직 회계사 출신이다. 박 씨는 꼼꼼한 성격으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터웠다. 그래서 부탁이 끊이지 않았다. 세금 신고 좀 봐달라. 서류 좀 확인해달라. 계산 좀 해달라. 처음에는 도와줬다. 그런데 한 번 도와주니 끝이 없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또 찾아왔다.
박 선생님, 이번에 전세 계약하는데 계약서 좀 봐주세요. 박 씨는 그날 다르게 대답했다.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어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건 부동산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 네. 하고 돌아갔다. 박 씨도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다. 너무 차갑게 말한 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그 뒤로 달라진 것이 있었다. 사람들이 박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 부탁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오히려 박 선생님은 바쁘신 분이라는 존중이 생겼다. 반면 다른 선택을 한 분도 있다. 71살 윤 씨, 은퇴한 교사다. 윤 씨는 누가 뭘 부탁하든 그래 하며 다 들어줬다. 성격이 좋다고, 인심이 넉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윤 씨를 다르게 봤다. 어느 날 윤 씨가 이웃의 택배를 대신 받아줬다. 그 다음부터 그 이웃은 택배가 올 때마다 윤 씨 집 주소로 배송시켰다. 윤 씨가 갖다 주면 아, 왔어요? 거기 놔두세요 하고 말았다. 고맙다는 말이 없었다. 어느 날 윤 씨가 조금 늦게 갖다 줬더니 오히려 핀잔을 들었다. 어머, 이거 급한 건데 왜 이제 주세요? 윤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베풀었는데 원망을 들었다. 그때 깨달았다고 했다. 만만하게 보이면 예의도 사라진다는 것을. 정약용은 경의 자세를 말했다. 상대를 존중하되 나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한쪽만 존중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이용이다. 정약용이 관직에 있을 때 부당한 청탁을 단호히 거절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남도 지킬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주어를 나로 시작하라. 그건 제가 하기 힘든 일입니다. 상대 탓이 아니라 내 사정으로 말하면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다. 둘째,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라. 급하게 말하면 변명처럼 들린다. 눈을 보고 천천히 말하면 단호해 보인다. 셋째, 감정을 섞지 마라. 화내지 말고 사실만 전달하라.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면 된다. 넷째, 반복되면 선을 그어라.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미리 말해두면 다음 부탁을 막을 수 있다. 다섯째, 거절하고 나서 미안한 표정 짓지 마라. 당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이런 단호함이 당신을 더 귀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만만하게 보이면 예의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4가지 거절을 이야기했다. 돈, 가족 모임, 부당한 부탁. 모두 바깥에서 오는 것들이다. 이제 안에서 오는 것을 말하겠다. 5번째, 과거의 나로부터 거절하기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다. 한때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었고,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 기억이 지금의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예전처럼 살려고 무리하고, 체면 때문에 형편에 맞지 않는 돈을 쓰고, 과거의 직함에 매달려 현재를 낭비한다. 당신도 이런 적이 있지 않은가? 친구들과 식사를 한다. 계산할 때가 된다. 예전에는 늘 당신이 냈다. 직장 다닐 때는 그럴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내가 살게 하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다.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더치페이를 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집에 와서 통장을 본다. 한숨이 나온다. 이번 달도 빠듯하다. 경조사도 마찬가지다. 부고 문자가 온다. 예전 같으면 10만 원은 보냈다. 지금은 5만 원도 부담이다. 하지만 내가 누군데 5만 원을 보내야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10만 원을 보낸다. 그달 생활비가 모자란다. 배우자에게 눈치가 보인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3살인 강 씨,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퇴직 후에도 후배들 만나면 늘 강 씨가 밥값을 냈다. 제가 사겠습니다 하는 후배들을 말리며 아니야. 내가 살게 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 하지만 은퇴한 지 10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연금만으로는 예전처럼 쓰기 어려웠다. 강 씨는 고민 끝에 결심했다. 다음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내 주머니 사정이 은퇴 전과는 다르네. 앞으로는 각자 내는 게 어떻겠나? 후배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놀랍게도 오히려 편해했다. 선배님, 저희가 항상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야 마음 편하게 모일 수 있겠네요. 한 후배는 따로 전화해서 말했다. 선배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존경스럽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으니 진짜 관계가 보였다. 반면 다른 선택을 한 분도 있다. 70살 한 씨, 전직 대기업 임원이다. 한 씨는 은퇴 후에도 과거 방식 그대로 살았다. 후배들 만나면 밥값에 술값까지 다 냈다. 명절이면 경조사비를 넉넉히 보냈다. 동창회에서는 회비 외에 특별 찬조금까지 냈다. 체면이 있으니까. 1년이 지났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배우자가 물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는 어떻게 내? 한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부부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 배우자가 말했다. 당신 체면이 우리 살림보다 중요해? 한 씨는 할 말이 없었다. 남은 것은 허울뿐인 체면과 쪼그라든 통장이었다.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던 시절, 그는 조정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다. 그러나 유배지로 떨어졌을 때 그 모든 영광은 사라졌다. 정약용은 초라한 유배지 초가집에 사이제라는 이름을 붙였다. 생각, 용모, 언어, 행동을 지금 형편에 맞게 한다는 뜻이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기에 그는 유배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쓸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솔직해져라. 지금 내 형편에 이건 무리내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둘째, 체면 비용을 계산해보라. 체면 차리느라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적어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셋째, 더치페이에 익숙해져라. 각자 내자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편하게 한다. 넷째, 과거의 직함을 내려놓아라. 지금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거의 명함이 아니라 현재의 당신을 보고 있다. 다섯째, 진짜 친구를 가려라. 당신의 지갑이 아니라 당신의 됨됨이를 보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존경을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비운 만큼 채워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여섯 번째, 거절 후의 태도다. 많은 분들이 거절까지는 어떻게든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거절하고 나서 밤새 뒤척인다. 내가 너무 차갑게 말했나? 상대가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룬다. 결국 다음 날 먼저 연락해서 그때 미안했어. 다음엔 내가 도와줄게 한다. 거절이 무효가 되어버린다.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진심으로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반대로 당신의 거절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오래 곁에 둘 친구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과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제자들과는 평생의 인연을 맺었다. 멀어질 사람은 어차피 멀어진다. 남을 사람은 반드시 남는다. 당신의 품격 있는 거절이 진짜 사람을 가려줄 것이다. 거절하고 나서 불안해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권리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다. 첫째, 돈에 관한 거절. 빌려주는 대신 줄 수 있는 만큼만 선물하라. 둘째, 가족 간의 거절. 선약이 있으면
당당히 밝혀라. 셋째, 모임과 관계의 거절.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라. 넷째, 부당한 부탁에 대한 거절. 만만하게 보이지 마라. 다섯째, 과거의 나로부터 거절하기. 체면보다 현재의 형편을 택하라. 여섯째, 거절 후의 태도. 불안해하지 말고 당당하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친구 부탁에 응하고, 모임마다 얼굴을 비추며 관계를 지켜왔다. 그 마음 누구보다 귀하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거절해도 된다. 당신은 누군가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당신은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다. 착하게만 살아온 당신이 이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도 된다. 그것이 품격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스스로를 여유당이라 부르며 지켰다. 조심하고 경계하며 자신을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18년의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제 당신 차례다. 정중한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진실한 사람만을 당신 곁에 머물게 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